재건축, 재개발은 많이 오르더라. 하락장에서도 혹시 오르지 않을 거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하락장에서는 더 많이 떨어져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분위기가 그 사람들을 좌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교육이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안 돼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거를 하면 안 돼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상승은 훨씬 길어요. 훨씬 깁니다. 상승 기간은 8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 길이가 조금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에 좀 상승 기간이 길었죠. 정부 정책을 좀 잘못 썼잖아요. 임대차 3법이라는 그런 제도,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 나머지 규제는 그냥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데 시장을 잘못 읽고 잘못 쓴 정책이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차 3법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승 기간이 이제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그 시기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좀 짧아질 수 있고요. 반복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길어지거나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상승장이 항상 길고 하락장이 짧은 것이 반복되는 패턴 사이클인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 이전에 상승장은 얼마나 길었었나요? 예전에는 10년 주기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주기라는 건 하락부터 상승까지거든요. 그러면 10년 주기설의 그 기간은 하락은 4년, 상승은 6년. 그러니까 보통 한 6대 4 정도로 상승이 좀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전 가면 더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정책을 쓰는 정도가 처음에는 시장을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막 이것저것 막 쓰는 거죠. 과하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짧아지기도 하고 그랬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니까 그 기간들이 좀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근데 20, 30대가 사실은 참 애매한 게 지금의 20, 30대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당시의 20대, 30대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요즘 20대, 30대들을 얘기하자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사회를 맞이했는데 그때 상황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정부가 해결해야 돼요. 정부가 이걸 교육으로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뭐 대학교 때부터 실질적인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교육이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안 돼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거를 하면 안 돼라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회에 나왔는데 사회가 난리가 나 있어요. 막 투기 시장이 되어 있고 비트코인 막 코인 시장 난리 나 있고 주식 시장 난리 나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자기 혼자 묵묵하게 노동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죠.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연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진짜 떼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망하기도 하고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20대, 30대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부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그러니까 1, 2년 뭐 이렇게 대학생 되고 하는 분들이 일단 경제에 관심을 빨리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준비를 안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사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겪은 20대, 30대 층들은 이미 한번 폭풍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드시 자기 비판, 자기 반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완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죠.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에 진출했을 때의 그 사회의 분위기가 그 사람들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선배들은 어떤 행동을 했었냐? 아무것도 안 샀어요. 다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더 집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사고 그러면 벌어들인 거를 뭐 했었냐? 자기 치장하는 데 쓰고 노는 데 쓰고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 이번에 사회에 나왔던 20대 30대들은 진짜 전부 과열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다가 잘 대응한 사람은 떼돈을 벌고 못한 사람들은 완전 망하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대 30대들의 특징이죠.
사실은 제가 겪었었습니다. 저도 20대 때 어떻게 보면 제가 IMF 1세대거든요. 91학번들이 딱 졸업하면서 세상을 맞으면서 IMF가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주식 붐이 이제 불게 되거든요. 2000년에 닷컴 버블이 생깁니다. 그때 저도 이제 주식에 막 미친 듯이 했었죠. 미친 듯이 한 결과가 다 이제 그동안에 모았던 돈 아니면 이제 빚을 지게 돼요. 그러면서 대출을 받고 그걸로 주식 투자했는데 그걸로 또 날리고 일종의 신용불량 사태까지 이제 가고. 저도 만약에 이때 버티지 못하고 그냥 무너졌으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 주식 공부 젊었을 때부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주식이든 뭐든 변곡점을 좀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주식과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변곡점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굉장히 다른 나라에 없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전세, 제가 전세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장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시장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차 요인, 2차 요인을 나누는데 1차 요인만 제대로 이해하면 변곡점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1차 요인이 뭐냐? 대중심리, 전세, 분양,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근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몰라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해하면 변곡점들을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서 변곡점을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는 책에도 그런 표현들을 했었고, 지금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락장에서는 전세가 제일 중요해요. 바닥권에서는 전세가 바닥을 지지하니까 지지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지지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고, 전세가율과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 이 상황을 잘 구분을 하면 되고, 꼭대기에서는 정책의 누적 효과와 미분양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락 전환하는 타이밍을 잡아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변곡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일종의 호재의 역할로 보면 돼요. 재건축 재개발이 호재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궁금한 거는 재건축 재개발은 많이 오르더라. 하락장에서도 버틸 거냐? 하락장에서도 혹시 오르지 않을 거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이제 호재와의 시장과의 연관성을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2차 요인이라는 거. 2차 요인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더 많이 떨어져요. 더 많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리를 항상 근본적인 핵심적인 거를 이해하라는 게 재건축이면 올라간다.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왜 올라가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헌 아파트를 일정 정도 자기 자금을 들여서 새 아파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새 아파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새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이 좋으냐, 리모델링이 좋으냐,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는 재건축은 다 모든 거를 허물고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추가 세대가 생겨요. 추가 세대. 예를 들어서 1000세대의 구축 아파트가 있다. 그럼 이게 재건축이 되면 뭐 1500세대, 2000세대가 되는 거고, 리모델링은 거의 1대1이죠. 1000세대를 허물고 기둥만 남겨놓고 짓게 되면 다시 1000세대가 되거나 약간의 증축을 통해서 뭐 1100세대가 되거나, 그러니까 늘어나는 정도가 재건축보다 훨씬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유리한 개념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세대가 생기니까 그걸 일반 분양을 하죠. 그럼 거기에서 들어온 돈을 조합원이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 수익을 내가 이제 집을 새로 짓게 되면 건축비라는 걸 내가 부담을 해야 돼요. 새로 허물고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을 지을 때 내 빈 땅만 있다라면 여기다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짓는 비용을 내가 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조합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설사한테 건축 비용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이 일반 분양분으로 얻어진 수익으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건축이 좋은 점이 뭐냐? 잘하면 내 돈 한 푼 안 내고 헌집에서 새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재건축이 상승장에서는 새 아파트가 되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시너지 상승 효과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자, 문제는 하락장에서 그럼 새 아파트들이 안 떨어지냐?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새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은 새 아파트가 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지금 이게 명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락장에서는 새 아파트도 떨어진다. 그 다음에 분양, 일반 분양 늘어나는 세대를 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상승장에서는 분양을 비싸게 해도 잘 돼요. 하락장에서는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도 떨어져. 내 거 분양하는데 분양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업을 진행하면 내가 내야 될 돈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하락장에서 무리하게 재건축을 진행한 데들이 일반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 팔리다 나중에 할인 분양까지 합니다. 그러면 원래 분양을 할 때 가격으로 내 추가 부담금이나 이런 게 산정이 되거든요. 근데 분양이 안 됐잖아요. 할인 분양을 했죠.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 부담은 조합원 부담으로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일반 분양으로 산 가격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쌌어요. 항상 조합원이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게 되는 건데 하락장에서 이 무리하게 추진을 하게 되면 조합원이 실제 내가 아파트 산 가격 거기에다 플러스 추가 부담금 뭐 이런 것들을 더한 가격이 이제 총 이분이 새 아파트를 구입한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분양을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할인한 가격에 산 사람이 매도 싸게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건 결국엔 뭐냐? 돈이 많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로 상승을 했다. 네, 그것도 2차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장하고 돈이 많아진 게 맞물려서 상승을 크게 한 건데 하락장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이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락하는 건 절대 안 사요. 상승하는 걸 사지. 그러니까 전제가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강남 거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여러분보다 더 따집니다. 손해볼 거는 절대 안 사요. 부자건 돈이 많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만약에 부동산이 하락하고 주식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에 투입합니까? 주식으로 가죠. 올라갈 걸 사니까. 아니면 뭐 예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예금에 돈이 몰리잖아요. 돈이 많은 건 맞아요. 지금도 돈이 많아요. 근데 부동산으로 돈이 가는 게 아니고 예금으로 가잖아요.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두 번의 폭등을 거치면서 살만한 사람들은 다 사서 역대 최저 거래량이 됐는데 앞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 거래가 늘면 그때 매수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규제를 다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다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다주택자들이 다시 매수 주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관성을 이렇게 상황이 변하는 걸 그때그때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지금 상승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각이. 그럼 규제가 다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규제가 있을 때는 다주택자들을 탈락시키는 거죠. 규제로 인해서. 근데 지금 규제를 지금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점점 누적돼서 이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안 사는 것 뿐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살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이제 아무나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상승장 초입에는 다주택자가 삽니다. 무주택자들은 시장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뒤늦게 들어와요. 시장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초입에 들어가지. 그게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규제로 인해서 이미 이제 시장에서 탈락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규제를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수 주체로 지금 슬금슬금 진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머니인사이드 부럽습니다. 사실 다른 채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좀 더 구독자 측면에서 궁금했던 질문들을 우리 이 앞에 계신 PD님께서 이제 질문들을 잘 던져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머니인사이드 구독 많이 하시고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제 채널도 찾아서 부동산 공부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홍보를 좀 하자면 최근에 이제 신간을 냈습니다. 신간.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역시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 교보문고나 뭐 예스24 여기 순위에 가보면 한참 좋을 때가 우리나라 전체 책 순위에서 20위권에 이제 들었었고 경제 경영 분야에서는 2위까지 이제 갔었고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라이브 영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직접 보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보실 분들은 머니인사이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멤버십으로 가입하셔서 아마 부담이 크게 되지 않을 거예요. 금액적으로. 5천 원밖에 안 됩니까? 5천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정도 돈은 쓰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